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사회성 발달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학습 내용은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과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과 도덕성 발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렌 스피츠는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고아원 유아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고아원 아이들이 음식 청결 상태가 유지되었음에도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연구를 보면 밀접한 신체 접촉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접촉 위안이 애착의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죠. 티파니 필드의 그의 동료들의 연구를 보면 접촉이 미성숙 유아의 신체적 성장에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결과지요. 두 번째, 낯선 상황의 애착 행동을 측정하였습니다. 메리 애니소스의 낯선 상황을 검사한 내용을 보면 유아를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두고 엄마가 같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유아가 보이는 불안 행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유아는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있을 때 활달하게 놀고 적극적인 탐색 행동을 보입니다. 엄마가 없거나 낯선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약간 놀라며 탐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하여 접촉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애착되지 못한 유아인 경우는 엄마가 있어도 낯선 상황에서 더 놀랐으며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거는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런 반응은 낯선 것에 대한 유아의 반응으로 이는 애착의 관점보다는 기질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유아와 엄마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앤솔스의 그의 동료들은 유아가 울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잘 달래주는 엄마의 유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는 것이 줄어들고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엄마의 애착 반응도 높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스루프 앤 플리선의 연구에서도 유아에 대한 엄마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민감성은 애착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을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보면 부모는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을 결정하며 아동의 모델이 되며 부모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나쁜 행동에 대해 훈육하며 양육합니다. 마르틴 호프만의 세 가지 훈육 방식의 구분을 보면 힘의 행사, 사랑의 철회, 타이르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힘의 행사를 보면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보상이나 벌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철회는 아이가 보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시함으로 아이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타이르기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를 그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죠. 호프만은 타이르기 방법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학교. 아동기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의 형식적인 교과 과정은 사회나 문화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사고 등을 학습하는 것이죠. 학교의 잠재적인 교과 과정은 규칙의 준수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것, 교사나 친구의 기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성인으로 자라는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의 상태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를 정체감 위기의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어느 역할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실험해보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도덕성 발달을 보겠습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면 피아제는 도덕 발달이 인지 발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 도덕적 단계는 규칙이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규칙 없이 가상적 놀이나 게임에 몰두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따라야 할 규칙, 질서, 사회적 정의가 있음을 깨닫고 준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덕적 절대로는 규칙은 하나님이나 부모와 같은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며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의도보다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동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더 많은 그릇을 깬 친구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를 도우려고 15개의 컵을 깬 철수가 과자를 훔쳐 먹으려다가 1개의 컵을 깬 민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행위 결과가 얼마나 나쁜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해 도덕적 선악이 결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재적 정의는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친 친구가 넘어지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적 도덕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도덕적 상대로는 상대적 규칙은 임의적인 약속이며 사람들에 의해 변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행동의 도덕성을 결과보다는 의도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즉, 동기나 의도에 의한 도덕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결석할 수 있고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재적 정의를 믿지 않으며 처벌은 처벌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종류나 수위도 조절되어야 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겠습니다. 하인즈 딜레마 및 이와 유사한 9개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옳은 대처 방식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대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여 아동과 성인의 도덕 추론 능력의 발달 이론을 제시합니다. 콜버그는 아동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도덕 발달 수준도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인즈 딜레마는 하인즈의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약사는 약을 너무 비싸게 팔아 하인즈의 형편으로는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저렴하게 약을 팔던지 아니면 외상으로 주라고 부탁하나 약사가 거절하게 됩니다. 하인즈는 결국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인즈는 꼭 약을 훔쳐야 했을까요? 왜 그런가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콜버그 이론은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과 도덕적 퇴행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도 도덕적 행위 간의 불일치, 즉 주로 미국 중상류 백인들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여 문화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이 말합니다. 소년만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설정하면서 도덕적 발달 수준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낮다고 규정한 것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인습적 수준을 보면 1단계는 복종과 처벌 지향, 즉 판단의 근거는 자신에게 돌아올 직접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고, 또한 행동이 벌을 받으면 나쁘고 벌은 받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찬성하는 생각과 반대가 있는데요. 찬성은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곤란을 당할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은 감옥에 가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개념이죠. 2단계, 자기 이익 중심, 즉 개인 욕구 충족을 말하는데 판단의 근거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찬성은 자신의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감옥에 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것이죠. 반대 의견은 그가 감옥에 가면 결국 아내는 죽게 될 것이니까 이에 약을 훔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인습적 수준에서 3단계를 보겠습니다. 대인간 조화와 착한 소년 소녀 지향을 보면 판단의 근거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비난을 받지 않을 행동, 즉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찬성은 만약 훔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4단계를 봅니다. 법과 질서 지향하는 단계이죠. 판단의 근거는 법과 질서에 의해 규정된 행동, 즉 개인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적 쾌락을 억제하고 더 큰 사회의 법과 규범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찬성 의견은 아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반대 의견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항상 나쁘다. 모든 사람이 훔친다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은 후인습적 수준입니다. 후인습적 수준입니다. 바로 5단계죠. 사회적 계약과 합법적 지향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즉, 법은 개인의 자유의 규제가 아닌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찬성은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법은 분명히 훔치는 것은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반대는 약을 훔쳐 결과적으로 아내를 살릴 수는 있지만 목적이 수단을 타당화하지는 못한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6단계를 봅니다. 보편적인 윤리적 원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옳은 행동은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원리와 일치하는 양심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는 구체적 규율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정의, 사랑, 공정성에 근거를 둔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은 법을 준수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면 약을 훔치더라도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원칙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어는 암은 많이 발생하고 약은 귀하니 필요한 사람에게 약이 다 돌아갈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12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